안녕하세요. 내신장의 콩팥콩팥의 홍보위원 한미연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나왔습니다. 경희대 신장내과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호 교수님, 최근에 콩팥 질환 관련돼서 건강관리 앱을 하나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리터러시 M. 리터러시라는 거는 이제 글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이 내가 몸에 맞는, 내 몸에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보고 그걸 잘 이해하고 건강에 잘 적용시키는, 실천하는 능력을 이제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헬스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헬스 리터러시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앱이고, 병원에 흩어져 있던 검사 결과, 약물 이런 기록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차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또 그 차트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앱입니다. 콩팥은 1차적으로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우리가 복용하는 많은 약, 대사물질, 배설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인데요. 불행하게도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이 만성 콩팥 환자분들은 일반인과 달리 약물을 복용할 때 배설 기능의 문제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약 때문에 사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약을 잘못 먹거나 매번 드시는 약인데 환자분의 상태가 바뀌면서 그것이 갑자기 부작용이 생겨서 응급 상황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김소연님 병원에 가셨는데 몇 끼에 한 끼에 세 알씩 드시라고 처방을 해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먹으라는 대로 먹어. 약이 좀 많구나.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늘에 세 알씩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환자가 김소연 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한 알이 정량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한 알을 드시면 세 알 드신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3분의 1로 드시든가, 아니면 하루에 3번 드실 거를 한 번만 드시든가,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결국은 남아있는 콩팥 기능에 맞게 약물의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리터러시 M에서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또 심평원에서 어제 먹은 약까지 이 약물 자료를 환자분들이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 거죠. 신장 기능이 많이 나쁜 분들은 이 약을 좀 조심해 드셔야 된다.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데 다른 약을 또 딴 병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어떤 약을 주어야 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이렇게 앱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특히 그 약 모양이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약이라는 게 딱 나오는 게 사실은 너무 보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약을 자꾸 박스도 버리고 설명서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약만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모양까지 다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이제 가장 위험인자, 또 많이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에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의 고혈압 빈도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은,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거의 80%에서 90%까지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혈압약 복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혈압은 콩팥이 나쁘면 생깁니다. 근데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져요. 어머, 그 같이 이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환자분이에요. 그럼 콩팥에 죽은 조직도 있고 아직은 살아있는 조직도 있어요. 근데 이 신장에서 심박출량의 4분의 1 정도가 콩팥으로 들어가는데, 죽은 조직으로는 피가 잘 안 가겠죠. 이 살아있는 조직이 더 많은 피를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압력으로 신장에 들어오더라도 이 남아있는 조직이 더 많은 압력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손상이 이 정도 생길 것이, 만성 콩팥 환자에서는 조금만 혈압이 조절이 안 돼도 이 신장의 손상이 훨씬 더 빨라져서 다음 단계 말기로 진행할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혈압을 더 철저히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눌려 있으면 거기가 물이
똑같은 양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눌려 있는 부분에 물이 닿으면서 이게 터지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 관리가 쉽지 않은 그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혈압을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김수현 씨 정상인에서 뭐 혈압의 기준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겠죠? 의과대학 시험도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죠. 저는 항상 이제 아버지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을 재는데 항상 그냥 정상이라고만 하시니까 솔직히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만 듣고 혈압 수치나 이런 거를 막 적어 놓는다거나 하는 신경을 너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합병증이 없는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조절의 목표는 이제 수축기 140, 확장기 90 이제 밀리미터 머큐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고혈압 환자들이 합병증이 있으면 이 더 낮아야 돼요, 목표가. 근데 이제 만성 콩팥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한 합병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30 수축기, 이제 확장기 80 이하를 목표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아무래도 더 철저히 조절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똑같이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목표가 달라진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단백뇨가 많이 나와요. 이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앞으로 콩팥이 빨리 나빠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지표거든요. 이런 분들은 130에 80보다 좀 더 낮게 125에 75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140에 90 정도만 조절해도 되겠다 하고 또 관리를 권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조절은 잘해야 된다. 그때그때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요. 자신이 목표하는 혈압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부터도 혈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만성 콩팥의 혈압약 그리고 일반 고혈압 약과 차이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쓰는 약들은 비슷한데요. 첫 번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레닌 안지오텐진계를 차단하는 혈압약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약이 있는데 효소를 억제하는 약 그리고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유는 이 약들은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고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해요. 그러니까 신장에 압력이 세게 들어오는 것을 더 낮춰서 사구체가 손상되는 것도 막고 단백뇨도 줄이고 그리고 이 약은 신장에서 염증도 줄이고 염증에 뒤이어진 신장의 섬유와 결국은 콩팥 기능이 더 오래 잘 보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약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써야 된다. 물론 일반 고혈압 환자도 이 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혈압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또 혈압약을 많이 드셔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관련돼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반 환자분들은 혈압약을 한 가지, 두 가지 쓰면은 뭐 조절이 잘 되죠. 근데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은 3개, 4개, 심한 경우에는 한 6개까지 써도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뭐 2개, 3개. 그래서 아까 제일 좋은 약이 레닌 안지오텐진계를 차단하는 약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또 써야 되는 약 중에 혈압약은 종류가 6, 7가지 되니까 그럼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칼슘 통로 차단제와 이뇨제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칼슘 차단제는 혈압을 아주 잘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혈압 강화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만성 콩팥 환자분들의 혈압의 특징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약 복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약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잘 기억을 저 같아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진짜 기억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본인이 드시는 약이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 건강 기록을 볼 수 있는 PH라고 하는 건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의 뭐 건강 기록 내약 알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리트로시엠 이런 여러 가지 건강 기록 앱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를 다니면서 당뇨, 고혈압, 또 신장 기능도 좀 나빠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평상시 안 다닌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약을 또 처방을 받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 물어보세요. 무슨 병 앓고 계세요? 무슨 약 드시고 계세요? 환자분들은 쉬운 것만 기억하니까 혈압약, 당뇨약 먹고 있으니까 뭐 정형외과 선생님은 신장 나쁜 줄 미처 모르고 그냥
용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약을 그대로 일반인처럼 처방해서 갑자기 콩팥경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흔히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PHR을 들고 다니시면서 내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평상시에 내 약이 어떤 건지 있는지를 이제 병원에 보여드리면 아마 훨씬 더 안전하게 진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도 하시고 과를 여러 개 다니기도 하시고 상급 병원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 환자분들 보시면 항상 물어보는 게 무슨 약 드시는지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약을 잘 모르시면 진료가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좀 가지고 다니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은 고혈압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왠지 좀 잘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모든 고혈압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만성코병 환자분들한테 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고칼륨혈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콩팥병에서 콩팥을 보호하는데 제일 좋은 약이 레닌 안지오텐진계 차단제인데 이 약은 부작용으로 칼륨 수치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병들은 이 칼륨 배설이 또 떨어지는 이런 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칼륨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신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혈압약인 이런 혈압약을 드시면 칼륨 수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칼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칼륨은 신장에서 콩팥에서 배설이 돼야 하는 전해질 중에 하나인데요. 콩팥이 나쁘면 배설 자체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 주신 그 약이 배설 기능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드실 때 칼륨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꼭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가 괜찮은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혈압약을 아침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저녁에 먹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혈압은 낮 동안에 높다가 밤에는 떨어져요. 이게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고,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고혈압의 뇌졸중, 심장합병증은 오전에 생겨요.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는 게 맞는 건데 어떤 환자분들은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되게 콩팥 나쁜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면 혈관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더 부작용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는 환자분들은 취침 전에 저녁에 혈압약을 좀 나눠서 드시면 그런 위험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성콩팥병이 있다고 무조건 밤에 혈압약을 나눠 드시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루 종일 혈압 같은 걸 측정을 해보셔서 너무 밤에 혈압이 안 떨어지고 계속 높다 이런 분들은 밤에 나눠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약을 잘못 드셔서 신기능이 확 떨어지는가 하면 혈압까지 높아져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처하기도 한다던데 그런 측면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주의해야 하실 그런 약들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거의 모든 약을 다 주의를 하셔야 된다. 3개월치 혈압약하고 신장약을 처방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잘 조절이 되다가 선생님 갑자기 3일 전부터 혈압이 너무 올라와서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혈압약을 줘 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이나 혈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높아지셨대요. 근데 환자분은 그것도 불안하신 거죠. 약을 다 올려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은 환자분이 며칠 동안 짜게 좀 드셔서 외식하시고 이래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약간 부으시고 며칠 지나면 일시적인 식사를 좀 그렇게 했는지 좀 보시고 좀 안심하고 며칠 혈압 좀 높은 거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 또 그런 일들이 감기약 드셨어요. 감기약을 한 일주일 정도 드시는 동안에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 또 며칠 진통소염제를 드셨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갔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져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혈압약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 약을 중단하시는 걸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데 그때 혈압을 또 약을 올렸다가 또 2달치를 타가셨는데 이제 감기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혈압이 또 너무 낮다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음식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혈압이 변동이 생겼을 때 너무 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 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면 아마 해답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